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구독자도 조금 있으면 5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5만 기원 기념이 아니고요. 5만 기원 셀프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와! 하나씩 이제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하는 정도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식이죠. 제가 편안할 영자에 심을 식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자도 굉장히 한문 뜻을 찾아가다 보면 많아요. 근데 편안할 영에 심을 식이라고 하면 뭔가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다가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고 이름 자체가. 그리고 제가 하는 지금 일,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뭐 앵커, 아나운서, 뭐 특히 언론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국민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기 힘든 그런 이름 아닌가. 그래서 영식이라는 이름이 제가 여기저기 참 시험 볼 때마다 이 이름을 많이 써먹었어요. 저의 이름처럼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나 다른 분들 모두에게 다 편안함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뭐 아무튼 제 이름이 좀 촌스럽고 이름을 좀 개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받아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딱히 지금은 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 박영식 이대로 살아야죠. 이미 채널 이름도 일일 영식인데 어떡하겠어요. 보시는 그대로 남성이고요. 신체 건강한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성입니다. 예, 결혼도 했고요. 82년생인데 그 개띠고요. 동갑내기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동안들도 많긴 합니다. 물론 노안과 동안을 굳이 가르자면 제가 제법 제 나이대에서는 많이 동안인 것 같습니다. 고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요. 오랜 기간 적을 두고 자라왔던 지역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 기억보다는 대전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많고요. 부산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지역을 떠났다가 거창이라는 곳에 아주 잠시 또 머물렀다가 대전으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뭐 직업은 지금 밑바닥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고요. 종합 예술인을 저는 지향하지만 밑바닥 저널리스트로서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 중국마. 예, 꼭 뭐 차이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댓글 민심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여론조사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꼼꼼하게 뜯어보는 편입니다. 지금 직업은 그래서 밑바닥 저널리스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밑바닥이라는 것은 저를 뭐 낮추는 의미도 좀 있지만 실제 지금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반어법이기도 해서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밑바닥은 누구일까라는 의미에서 경쟁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호기로운 표현이기도 하고, 아무튼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은 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제가 5개 회사를 이력에 두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아주 짧게 다닌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송에서는 뭐 67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뭐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연합뉴스 TV를 마지막 회사로 해서 나오게 된 것이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픽스를 만들죠. 2022년 4월에 스픽스 생활을 시작해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스픽스는 제가 다닌 언론사로 제가 이력에다 쓰진 않고요. 연합뉴스 TV를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이 뉴미디어 업계에서는 스픽스를
전계환 대표님과 함께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한 딱 1년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자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라는 게 딱히 없어서 원래 등산 가고 캠핑 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안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저희 와이프도 가끔 농담으로 캠핑 장비 사놓고 이건 진심이겠구나. 캠핑 장비 사놓고 안 간다라고 뭐라고 하는데 정말 가고 싶은데 실제 이 유튜브라는 걸 시작한 이후에는 갈 수가 없고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사실 일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섭외에 친절히 응하기도 하지만 충실히 응하려면 제가 너무 모자른 사람이라서 부족한 사람이라서 찾아볼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어쨌든 나가서 어설프게라도 아는 척을 하려면 그래도 머릿속에 뭘 박아놔야 돼서 찾아볼 것도 많은데 그거 끝나고 오면 지금처럼 들어와서 제 컨텐츠를 또 따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코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막 아침에 나갔다가 막 밤에 들어오고 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1박 2일 등산도 많이 다녔고 캠핑 같은 것도 그냥 차 끌고 가서 짐 내리고 거기에 텐트 치는 오토 캠핑 이런 거 말고 사실은 백패킹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구럽도라고 부르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백패커들에겐 가장 유명할지 모를 구럽도도 혼자 다녀왔었고 1박 2일이나 하루 온종일 다 빼버려야 되니까 그 하루의 시간을 다 날리게 되면 요즘에 어떤 일의 연속성에 비춰봤을 때 제 일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인 프리랜서에게는 백패킹과 긴 시간의 등산은 지금으로서는 득보다 독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못 가고 있습니다. 취미가 유일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기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주로 방송에서 많이 성대모사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사람들에게 좀 진지한 이야기도 웃으면서 들을 수 있게끔 양념을 쳐대다 보니까 특기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모사하는 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대모사 이런 거 말고도 그 사람의 어떤 뭐 특징이나 제스처, 표정, 이런 어조 다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꼭 성대모사라는 게 이상민 크리에이터처럼 아주 똑같이 복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특징을 좀 이렇게 간파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살을 붙여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복사하는 건 좀 어렵고 뭐 표정까지 좀 같이 담아서 느낌이나 뉘앙스 같은 거를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분들이 다른 차원의 저만의 성대모사라는 특기가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고 전 길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짧게 포인트만 하는 게 제일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겸손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MBTI를 물어보면 전 맨날 까먹고 이 계열은 맞는데 친절한 외교관이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ESTJ, ESTA 뭐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서 E하고 I는 구분할 줄 알겠는데 내향, 외향 이런 건 알겠는데 너 T발 C야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너 C발 T야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T는 뭐 얼추 그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 MBTI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키로 막 MBTI도 찾아보고 좀 이래야 되는데 요즘 사회인들의 대화에 빠질 수 없는 소재가 MBTI고 대부분의 이 MBTI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MBTI가 약간 과학이다라고 맹신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친절한 외교관이다 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쉬워요. 서구화된 현대인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 그리고 고기류는 다 좋아해요. 해산물 이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한다. 느끼한 것도 매우 잘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좀 저는 향이 강한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를 많이 놀리죠. 이런 것도 못 먹는다, 유치원이다, 애기다 이렇게 놀리는데 저 오이를 극혐하고요. 오이 비누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이 냄새 나는 것도 싫고요. 냉면에 오이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짜장면에 오이가 올라가 있으면 그 짜장면의 맛을 해치거나 냉면의 맛을 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이는 극혐. 그리고 오이와 유사하게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뭐냐면 바로 멍게입니다. 해산물 중에 멍게가 특별히 좀 바다 비린내도 심하고 그 멍게 특유의 향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와 멍게를 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놀려요. 제가 막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인 줄 아는데 결국 그렇지 않고요. 저는 오이와 멍게를 안 먹을 뿐이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싫어하는 음식 얘기를 하니까 꼭 빠지지 않는 게 홍어 먹냐. 홍어를 못 먹으면 애기 취급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참고로 목포 MBC를 2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홍어를 먹었습니다. 되게 잘 먹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목포를 떠나고 나서 정말 진짜 리얼 홍어를 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고, 서울에서도 홍어집을 잘 아는 곳, 그러니까 유명한 곳에 가서 한번 먹었었는데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 홍어를 또 먹다 보니까 조금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홍어 즐기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죠. 오이 먹을 수 있죠. 멍게는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입안에 넣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삼킬 것 같고요. 오이는 먹을 수는 있고 씹을 수도 있는데 즐겨하진 않습니다. 홍어는 멍게하고 좀 유사할 것 같아요. 입안에 넣을 수는 있는데 삼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정도만. 완전 TMI이긴 한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저에 대한 Q&A 5만 기원 50가지 질문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휘갈긴 50가지의 질문을 소화하는 시간이라는 점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유튜브라는 게 참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구독자가 급격하게 빨리 많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제가 이거를 건방 떠는 게 아니고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멀리 찾아보면 최근에 뭐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김어준의 그 유튜브 프로그램 털보 형님 프로그램 나갔다가 그 구독자 수가 막 급격하게 늘고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의외로 특정 계기가 있으면 유튜브가 금방 늘어요. 근데 저는 완전 밑바닥에서 그 정도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저를 모르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한 4,999만 될지도 몰라요. 제 나름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시작을 늦게 한 거에 비해선 5만 명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큰 보람과 기쁨이고요. 단순히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 17년간의 방송 생활을 하면서 전혀 몰랐던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유튜브 업계에서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은 뭐 어쨌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디올백 이후에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는 저를 뭔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제작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 잘 발을 못 디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활동의 영역이 유튜버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하지만 정치 컨텐츠나 시사 컨텐츠를 즐기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하면 뭐 동시에 또 시청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저를 응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채널 밖에서 또 활동하면 막 그 소위 팬들이 따라다니시거나
구독자분들 코어층이 따라다니시는 거를 그리 대단하지 않게 봤는데요. 제가 막상 매번 제 방송 있을 때마다 시시각각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제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상관없이 그게 한 명이든 누구든 간에 굉장히 좀 든든하고 타 채널 나갔을 때 제가 긴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굉장히 막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익숙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대화창에 보일 때마다 와, 이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 같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어디냐면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경향TV 나갔을 때, 와, 그때 정말 제 첫날에는 슈퍼챗 올라오는 거 보고 생방 중에 진짜 울컥했어요. 아,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 나이 이제 43살 먹고 엄밀히 말하면 42살인가요? 윤석열 나이론 그렇죠? 이 나이 먹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질문에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제작하는 게,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저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자 생계가 됐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이런저런 채널에 섭외가 오면 나가서 출연료로 먹고 사는 게 또한 생계가 됐고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뭐 녹화물들이나 다른 기존의 뭐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일회성 녹화들 여러 스테이션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일도 많이 합니다. 뭐 교육 컨텐츠 촬영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로만 먹고 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제 삶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골몰하고 있는 건 제 유튜브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뭐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에피소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에피소드라는 것은 가장 기념비적인 일이 유튜브를 하면서 7시간의 생방송을 해봤다는 거. 7시간 반이었죠, 정확하게는.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확실히 BGM을 깔아놓고 방송을 해보니까 즐겁더라고요. 재밌고 저도 흥겨워서 사실 오줌 마려운 줄도 모르고 방탄방광 박영식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진짜 오줌 마려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주셨던 분들,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그 방송 때문에 구독을 하셨다거나 저를 달리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난 정치 성향이라는 건 사실 없었었던 것 같아요.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뉴스TV나 MBN이나 앵커라는 직업을 하면서 어쨌든 티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7년을 사실 회색 분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컨텐츠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내지는 김건희 마인드로 박영식은 반 대한민국 세력일 것 같고요. 좌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당에 소속된 당원도 아니고요. 제가 주로 방송했던 여러 방송들은 대부분 좌와 우를 넘나드는 컨텐츠들이 많았고 실제 방송 참여를 하는 인사들도 대부분 지금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비판 대상을 두고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정치적 지향으로 봤을 때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땐 좌우 다 섞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보수 인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제일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오히려 또 진보 쪽이라고 부르는 민주 진보 진영에 속하는 분들하고는 더 많이 가깝고 더 자주 일을 하기도 했었죠. 전체 기간을 통틀어 본다면. 실제로 17년 동안 회색 분자로 있으면서 각기 다른 정당에 가서 알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밝힌 적 있지만 저는 회색 분자였고 지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모든 걸 색안경 끼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녹화 시점에 대통령의 갤럽 지지율은 20%예요. 집권 3년 차에. 유례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적 어떤 지향점? 저의 정치적 성향은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점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서 살짝 왼쪽으로 지금 와 있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근데 또 제가 경제 정책이나 국방 안보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거의 우파에 또 가깝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저도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기준이라는 게 과연 딱 떨어지게 있는가? 민주당이 해외에 있는 좌파 정당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진보적인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소위 이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유럽식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금투세 이런 거에 의견이 많이 갈리죠. 불로소득 인정하지 못하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금융자본주의를 이미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자면 저는 뭔가 그런 사회주의 모델이나 부동산 소득, 금융 소득 이런 거는 이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선 대한민국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렇다고 그런 걸 또 보면 아예 좌파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그 나이 땐 늦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빨리 한 거고요. 좋은 점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딴 데 한눈을 팔던 젊은 날의 그 시절보다는 훨씬 더 뭔가 책임감 있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가족을, 내 독립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우리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역할이 나는 건 사실 요즘에 남녀 구분 없이 다 되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결혼 출발하고 나서 저도 제 어떤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 늘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죠. 월 200을 벌어도 제가 행복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도 와이프 덕에 그만뒀지만 그렇게 그만두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들어오는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생계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냥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뒤늦게 39살의 나이를 먹고 회사를 관두는 울타리를 버리고 뛰쳐나왔을 때의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준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약속도 했고 200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을 또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 벌어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생계 비용은 벌어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건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따가는 좀 불편한 점도 얘기를 하겠지만 좋은 점은 뭔가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결혼이 좋든 심지어 요즘에는 돌싱들도 많기 때문에 실패를 하든 결혼이 성공을 하든 아니면 결혼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결혼이라는 이 단어는 어쨌든 이 한 사람을 성장하게끔 만드는 건 확실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명백한데요. 저희는 둘 다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결혼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양가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명절 때마다 또 생일 때마다 이제 이런 그렇다고 해가지고 1년에 얼마나 많이 찾아뵙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챙겨야 될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 와이프에게는 시댁이 생긴 거고 저에게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결혼을 이 시기를 인위적으로 미루면
그 시기도 함께 늦출 수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예측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결혼하고 나서 2, 3, 4년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얘기는 왕왕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결국에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냥 좀 더 우리가 최대한 연애 기간을 늘리고 나서 결혼해도 나쁘진 않았겠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만, 그 각자의 부모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식구가 많이 안 되지만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가령 예를 들면 처남, 처제 이런 분들이 많거나 또 우리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집에 챙길 식구들이 많으면 뭐 그만큼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지 간에 결혼이라는 건 어쨌든 제도하에서 우리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결혼 초반에는 와, 이게 우리가 확실히 그냥 연애만 할 때랑은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초반에 많이 깨달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거의 힘든 일도 없고 너무 당연지사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고 우리 부산 처가나 저희 대전 본가나 다 사실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방송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저희의 프라이버시도 다 존중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도 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너무 좋은 분들이라 아무 스트레스 없이 지내지만 초반에는 서로 이제 맞춰가는 단계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때 적잖은 약간의 그런 그 톱니바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죠. 지금은 잘 이제 맞춰 들어가서 서로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시기를 좀 늦추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느지막하게 할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늘 집에 오면 아내가 있고 늘 집에 오면 남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좀 일찍 잔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때문에 새벽 늦게까지 편집을 하고 새벽 2시까지 막 시끄럽게 구니까 와이프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그런 거는 결혼 생활이 각자의 생활을 쉐어하면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저희 결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런 공통점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서로 얼마나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고 이해해 주느냐가 결혼 생활의 또 어찌 보면 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집 만두는 그 와이프가 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 몸이 좀 불편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신혼 초반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혼하고 나서 한 3, 4년 안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털어낸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에 와이프가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어느 순간 저희 집에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또 위로해주고 위안해줄 첫째가 생긴 거죠. 고양이가 오신 건데 저희 집 만두는 그렇게 저희 마음으로 낳은 또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 아이이고 여자 아이예요. 여자 아이라서 애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가장 많이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할 때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다 만두 덕이어서 저희 둘의 인생에 저희 와이프는 애완동물을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개, 강아지를 굉장히 다수 키웠다가 떠나보내고 이런 걸 반복했기 때문에 둘 다 어쨌든 고양이는 처음인 겁니다. 근데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저희 와이프 덕에 이렇게 고양이가 예쁜 동물이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동물이고 제 사무실에 호두와 앵두라는 고양이가 또 있습니다. 예, 그 사무실은 어쨌든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길냥이들을 어쨌든 업어오게 됐어요. 호두와 앵두는 그 고양이가 자매 고양인데요. 한 마리가 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는 순간 얘네들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다시
그 외부에 풀어주는 방사의 의미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뭐 주변 분들이랑 많이 이제 협심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얻고 그 사무실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터줏대감은 사실 호두와 앵두가 되겠습니다. 즐겨보는 유튜브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 시사 컨텐츠는 정말 여러분들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웬만한 건 거의 다 봅니다. 정기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레거시에 돌아가고 있는 저널리즘 컨텐츠 있죠. 결국 그 출연자가 기사를 생산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들은 꼭 들어보고요. 김현정의 뉴스쇼라든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런 것도 화제가 될 만한 인사가 출연하면 꼭 듣습니다. 공부 차원에 어쨌든 들어야 되고 그게 그 채널을 구독하고 그 채널의 대표나 스피커들의 뜻에 다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 어쨌든 이슈를 팔로우업을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사실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제가 꼭 출연해서 그런 건 아니고 경향TV는 자주 챙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자주 보고 레거시 쪽에선 거의 MBC는 안 빼놓고 다 듣고요. 주말에 있는 정치인사까지 듣고 점심에는 뉴스 바사삭도 듣고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것도 듣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 시사 유튜브는 제외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어떤 유튜버라고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 곽튜브를 제일 좋아하고요. 곽튜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 저는 그 원지씨 되게 좋아해요. 원지의 하루라는 그 유튜브 하시잖아요. 원지씨랑 곽튜브씨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 그래도 어느 하루 정도는 좀 쭉 빼놓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추석 연휴니까 그때는 아마 밀린 원지 컨텐츠나 곽튜브 컨텐츠를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행을 요즘에 못 갔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거는 정말 꿈같은 일인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실버죠. 죄송합니다. 실버 버튼을 받게 되면 하고 싶은 건 어쨌든 10만이 됐으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우리 구독자분들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미팅은 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꼭 해보고 싶네요. 5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요. 10만 정도 되면 제가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만들어가는 컨텐츠인데 제 스스로 10만 구독자를 모았다는 게 너무 뿌듯한 나머지 저한테 꼭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 칭찬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여러분들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훅 들어온 이유는 아까 이 Q&A 질문을 정말 막 휘갈겨서 그래요. 소고기입니다. 저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비싸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돼지고기는 그냥 매일 먹는 애들 같아요. 뭐 제육볶음도 돼지고기고 뭐 된장찌개 먹다 보면은 김치찌개 먹다 보면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삼겹살은 사실 우리 서민들의 대중적인 회식 메뉴이잖아요. 족발이나 삼겹살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빈도수 높게 만나본 음식이자 메뉴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보다는 굳이 내가 돈 주고 사 먹겠다 싶으면 소고기를 먹게 됩니다. 무조건 고기죠.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생선은 다 좋아. 근데 구운 생선보다 전 회를 좋아하고요. 회보다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귀찮아. 생선은 가시 바르기 귀찮고요. 생선 뼈나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게 싫어요.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그리고 학창 시절에 고등어가 아니라 무슨 조기였던 것 같은데 조기 가시가 목에 걸렸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생선을 안 먹게 되고요.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심지어 미꾸라지탕, 추어탕도 제대로 안 갈린 미꾸라지 뼈가 여기 어금니에 이빨과 잇몸 사이에 미꾸라지 뼈가 이렇게 T자 모양의 뼈가 들어갔는데 양치를 막 하다가 깊게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어탕을 한 일주일 전에 먹었는데 잇몸이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인데 잇몸병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치과를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막 들여다 보시더니 핀셋으로 뭘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뭔가 하고 되게 시원해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꾸라지 뼈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선이든 미꾸라지든 어쨌든 이 그 생선류에서 나오는 가시나 뼈에 굉장한 두려움과 귀찮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노, 회는 오케이, 고기는 더 오케이 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과일이죠. 채소보다는 무조건 과일이고요. 채소는 잘 먹지 않습니다. 예, 잘 안 먹어요. 잎채소 잘 안 먹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자, 고구마도 많이 먹지 않아요. 잘 먹지 않고 무조건 과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토마토는 좋아해요. 그래서 뉴스토마토를 더 많이 나가는 거일 수도? 잘 못하는데요. 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원래 혈압도 좋지 않고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것도 지금은 아주 괜찮은데요. 얼마 전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그런 과한 음주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방송국 다닐 때만큼 억지로 누가 먹이면 오기로 먹었던 거와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밑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거는 잘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원하지 않는 음주 안 해요. 진짜 원하면 하겠죠. 근데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국 다닐 때 워낙에 선후배 규율도 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회식 같은데 이런 데에서 과거 어떤 회사에서는 제가 술을 안 먹겠다고 뻗팅겨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왕따 시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제 부장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부장 아나운서가 저를 쌩까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일부러 고가를 나쁘게 주거나 실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근데 버르장머리 없는 이유가 지가 주는 술을 안 먹어서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지가 주는 술만 안 먹은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가 줘도 안 처먹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오기로 막 술을 안 먹었었죠. 근데 회사가 옮겨가고 나서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회식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음주 이런 거는 제가 나름의 다 이런 그 방법들이 있죠. 그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는 과거에 그 뭐 시기는 특정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담배는 과거에 정말 많이 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진짜 많이 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잘 아는 분들이라면 과거에 맞다 영식이가 그랬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땐 진짜 고민이 많았고 그땐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제가 태어나서 느낄 수 있었던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모든 스트레스의 총합이 있었던 시기여서 혼자 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했고 온갖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던 시절에 엄청 피웠었던 때가 있죠. 뭐 지금은 안 태우는데요. 가끔 생각날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아주 긴 기간 동안 담배를 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아주 힘들 때 잠깐 그랬던 거여서 지금은 가끔 이제 너무 힘들고 기력 빠지고 막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지럽고 탄식만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 그럴 때 생각이 날 때가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그거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MBTI에서 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는 아니어서 제가 외향적인 사람은 맞는데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제 인간관계에 만족하고요. 더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맨날 와이프가 제가 누구 만난다고 하면 맨 만나는 사람 똑같고 맨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지겹지 않냐고 물어볼 정도로 전 늘 그 사람들만 만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도 주로 그 사람들만 만나고요. 주로 그 사람들만 연락하고요. 동네 친구들도 딱 그 사람들만 만나고요. 직장 동료들도 딱 연락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 세상을 가더라도 지금에 있는 인맥관계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외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이가 아이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아까 받은 질문이랑 유사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활동적인 강아지들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제가 워낙에 혼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보채거나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객검을 던져달라고 하면 제가 일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개보다는 고양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고양이들과 함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강아지를 원래 되게 좋아해요. 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고 늘 룸메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개를 정말 사랑하죠. 근데 고양이도 개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는 동물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너무 유기견 문제가 대한민국에 심각하고요. 유기묘, 유기견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경향TV에서 관련된 걸 봤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경향TV에 그런 유사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도 간디의 명언처럼 동물을 어떻게 다루고 대하느냐가 그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명언을 간디가 한 적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했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좀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됐잖아요. 동물은 너무 뒷전이었던 것 같고 동물을 가학적으로 대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솜방망이 쳐버린 것 같고요. 여전히 이 동물을 사고 파는 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놓고 버리거나 버리는 거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제일 나쁘고 사람이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데 사람이 동물을 괴롭히고 사람이 동물을 버리고 그 버린 동물이 전혀 연관이 없는 또 다른 인간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게 이거는 꼭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벌면 인간을 위해서 동물에 대한 복지나 동물에 대한 그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점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너무 오버한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도 생각하지만 사람이 먼저이기 위해서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요.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때론 작용할 때가 있고요. 이 같은 닭장 같은 아파트 건물이나 주상복합에 살지만 자취하는 사람이 개를 혼자 키우면서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서 혼자 짖는 개들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워서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면 또 층간소음 문제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거를 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 중에 언론인이 계시고요. 전직 언론인이 계신 거고
제가 꼭 그분 때문에 능력을 전수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전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의학과를 갈 성적이 안 됐고, 공대는 제 마음속에 없었고, 그냥 동물이 있는 학과를 대학교 내에서 선택을 하면 수의학과가 아니면 동물자원학과였어요. 지금은 축산학과, 낙농학과, 동물자원학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동물자원학과를 갔는데 거기서 수업을 받아보고 나니까 생물, 유전공학, 해부학, 기타 과목들이 저에게 큰 흥미를 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결정짓는데 대학교 3학년부터 휴학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3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재밌겠다 해서 접근했던 게 일단 기자, 아나운서, 언론인 이런 영역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회사는, 인상 깊다라는 그 표현을 좀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상 깊다, 인상에 깊게 남았다.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인상 깊었다고 한다면 전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 다 해당된다고 봐요. 제가 다녔던 대여섯 개의 언론사 모두, 방송사 모두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좋은 인상보다 썩 그리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던 게 더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방송국 놈들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단 한 번도 그들의 주류 세상에 편입이 돼 본 적 없으니까. 방송국이나 언론사의 주류는 계약 형태로 봤을 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런 거겠죠. 근데 늘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국 내에서도, 그래서 늘 그리 좋은 인상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실력이 뒤떨어지면 그 사람에겐 적어도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지만, 인격이 실패하면 인생의 패자부활전이란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 사람의 어떤 겸손함과 친절함,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이런 걸 굉장히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주요 포인트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갑질을 하고 다녔다, 안 봅니다. 10년지기도 안 봐요. 그런 인간은 볼 가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같은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아니든 그 아래 위치든 귀천을 갖고 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직업에 따라서도 귀천으로 가지고, 아니면 내가 된다고 어디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하고, 식당 직원이나 발렛 해주시는 분들 혹은 환경미화원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사가 나는 걸 보면 이 사회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갑질을 하거나 이런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행태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인들에게, 또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 문제가 생기면 예의를 갖춰서 항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식당 직원이 오히려 손님한테 갑질을 하거나 서비스가 그지 같으면 불러다가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잘 꼬집고 예의를 갖춰서 주장을 하는 법,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욕하거나 때리거나 메뉴판을 집어 던지거나 이런 유형의 갑질들, 이런 것들은 전 선을 좀 넘었다고 봐서,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요. 제 아주 친한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무난한 분들만 있고, 실제 방송가나 언론 이 업계 주변에서 저에겐 굉장히 나이스한데 어디를 가서 하는 꼬라지 보면 개쓰레인 경우 많거든요. 그런 쓰레기들은 제가 다 하나 메모해뒀다가
어디 가서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속닥속닥 해주고 얘기해주죠. 개쓰레기라고.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개쓰레기요? 많아요. 그건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언으로 꼽는다면 실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지만 인격에서 실패한 사람은 답 없는 것 같아요. 패자부활전이란 없다. 그리고 언젠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분명히 아무리 억누르고 참고 가식적으로 굴어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낭중지추가 되고 싶다. 그겁니다. 저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저 사실은 하이브의 뉴진스를 어도어의 뉴진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고 얼마 전까지도 뉴진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정도였는데 쉽지 않네요. 근데 요즘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뉴진스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뭐 배우, 가수 다 포함이 되니까 사실은 이선균 씨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안 좋은 일을 또 겪게 돼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좋아하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죠. 예. 많은데 신동엽 씨나 이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제 방송 같이 하잖아요. 박지훈이라고. 박지훈 변호사는 제 마음속의 연예인이죠. 뭐. 다른 게 있나? 그러면 좋은 거지. 좋아하는 대통령 저는 뭐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좋아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대통령은 그렇게 세 부류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정치인들은 권력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많이 필요하다. 이 현실 감각이라는 것은 가끔 좌우, 우리 진영과 반대 진영을 뛰어넘어서 손잡을 땐 손잡고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자신의 진영에서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욕을 먹고도 자신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유지하는 정치인들. 한 길만 가야 된다고 봐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한데 저는 이상적인 정치인은 DJ가 이야기했던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요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는 정치인이 좋습니다. 윤석열의 의대 증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때론 정치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과감하게 밀고 가는 그 추진력이 필요한데 예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김시대나 과거 이제 정치의 그런 상황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 정말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있잖아요.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느 한쪽은 정면 돌파를 해서 승부를 보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정책이든 현안이든 법안이든 간에 결과라는 걸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이 너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히 뭐 대통령과 야당의 어떤 대립 구조가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통령 때문에라도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법안도 결론이 안 나죠. 대통령은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입법부를 패싱하는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이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정 운영을
함께 그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에 쏠려서 이런 식으로만 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난 게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대목의 정치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론을 내고 뭐든 빨리빨리 매듭 지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야도 있어야 하고 깊게 수기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현안들도 필요하겠지만 가끔은 이런 특검 문제들, 진실규명 사안을 대통령이 이렇게 맡고 있다라는 것은 역사의 길이 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파이팅! 입법부의 권력을 멋같이 보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칼을 뽑을 때가 됐습니다. 결론을 내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이재명.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어요. 이거는 무조건 한동훈. 이거는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거 왜 한 거예요? 하나마나한 질문을 했네 지금. 지지도 20% 안 봤어요? 이 질문을 만드신 분이 아주 웃긴 사람이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듣고 있으니까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와이프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뭐 뽀뽀했을 때 이런 걸까요? 아니 근데 그런 질문 말고 질문의 취지가 있으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 행복하고, 이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덕에 제가 행복해서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아까 잠깐 설명해드린 대로 한번 큰 일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구구절절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때가 진짜 힘들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요. 저희 아무튼 뭐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도 한번 큰 일을 치르신 적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우리 주변에 친구든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 뭐 다쳤다고 하거나 뭐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난 가슴부터 놀라요. 정말로 진짜로 이제는 저 늙었나 봐요. 되도록이면 좋게 뭐 큰 사고겠어, 큰 수술이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뭐랄까 깜짝깜짝 놀라다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떤 커다란 목표를 두고 유튜브 100만 가야지, 내가 한 달 월급을 3천을 찍어봐야지,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외로 목적의식, 목표의식 같은 게 많이 없는 사람이고요.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그냥 그 기회를 오케이 하고 그 기회를 살려나가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기회는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은 늘 그래 왔습니다. 실수와 착오를 반복하면서 배웠고요.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그 다음에 굳이 하기 싫은 일들을 꾸역꾸역 해내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이거 매일같이 이슈 따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편집 처음에 하잖아요? 되게 짜증나요. 여러분들 편집 안 해보셨죠? 맥북이라는 것도 뭘 모르는데 쓰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런 방송 환경이 별거 아닌데 이거 만드는 것도 귀찮고, 이런 마이크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무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귀찮고 하기 싫은 거를 하나하나 어쨌든 해보고자 했던 그 선택, 그 시도, 불편한 점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 뭐 새로 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서 안 하고 하기 싫고 낯설고 남들 앞에서 우스갯거리 되기 싫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을 제안하면 그것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박영식 씨 복면가왕 나가볼래요? 이런 거 나가지. 당연히 나가지. 저는 이제 관종이니까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뭐 갑자기 누가 제안이 와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방송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는 보지 않았던 완전 오른쪽에 있는 어떤 인사가 정치적으로 오른쪽 우파인 정치인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할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좀 깨름칙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사고나 가치관과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를 위해, 시청자를 위해, 국가를 위해 좋은 제안이라면, 언론 생태계를 위해 좋은 제안이라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차 밝혔지만 저는 레거시 언론을 아마 어느 특정 시기가 되면 굉장히 더 많이 나가고 싶고요. 제가 제 방송에서 아무리 기성 언론들을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나가서 할 얘기하고 돈 벌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특정 대상을 거론하자면 TV조선, 채널A 뭐 이런데 거리낄 거 없죠. 뭐 나가보고 싶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규제 TV, 조갑제 TV 이런데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도에 많이 열려 있다. 예. 다른 채널에서 팟빵에서 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대화도 가능하구나. 뭐 그리고 이런 의견을 나와는 좀 생각이 달랐지만 이런 의견을 듣고 나서 나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A라는 사안을 이렇게 봤었구나 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거는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생각하냐면 저희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이쪽 분들이랑 만나서 프로그램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아니면 진보당이나 굉장히 또 왼쪽으로 가 있는 분들 만나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뚫린 입이니까 편집 안 하고 보내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너무 많은데요. 지금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일본 영화 감독 중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일본 영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편견도 좀 있었고 했는데 일본 영화의 그 어떤 특유의 감성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작품을 물어보시면 저는 머니볼이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실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죠. 그 영화를 보면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그 영화는 참고로 제가 한 10번 봤을 거예요. 10번 넘게 봤구나. 근데 그 영화가 저에게 주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인생이 나태해질 때 그 영화를 보고요.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도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성장하게 되고 실제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영화죠. 근데 그런 류의 영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보고 위로가 되는 영화. 참고로 재미있는 영화인데 많이 가슴에 남았던 거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도 좋아하고요. 브래들리 쿠퍼 나오는 그 영화죠.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난 거는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인가요? 이제 그 영화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것도 이제 결국 우리 삶이 힘들 때 한 번쯤 보면 굉장히 좀 힘이 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이런 영화는 대부분 다 블로거들이 꼽아놓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약간 재즈한 감성의 노래들을 많이 즐겨 듣고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노래는
노래방용은 또 아니잖아요. 잘 부르긴 힘들고 자주 부르는 노래는 과거로 따지면 신승훈, 요즘으로 따지면 성시경, 아니면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락 발라드 위주의 노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목소리 자체가 발라드에 많이 적합한 목소리라 성시경이나 신승훈 뭐 이런 거를 많이 주로 불렀었고요. 하지만 음역대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라 락 발라드나 락 같은 경우에도 소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는 대략적으로 그런 발라드, 락 발라드 위주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못하는데 방 정리 진짜 못하고요. 지금 평생 저희 와이프가 답답해하는 뭘 잘 잃어버립니다. 진짜 잘 잃어버려요. 예. 근데 심지어 그게 집에 있어. 근데 잃어버려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진짜 잘 잃어버려요. 정말로. 저는 인생이 자발적 무소유가 됐습니다. 지갑을 갖고 있으면 잃어버리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비싼 걸 들고 다니면 또 잃어버리니까 반지도 안 끼고 다니고요. 시계를 차면 시계도 잃어버리니까 비싼 시계 못 차고요. 우산은 되도록이면 잘 안 쓰려고 해요. 왜? 잃어버리니까. 그게 저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정리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형이나 친형이 참 정리를 잘하고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정리를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히려 그것도 자발적으로 무소유가 된 게, 특정 시점에 물건들을 자주 버리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돼요. 정리벽이 없는데 웃긴 건 소유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진 걸 정들어서 또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옛날에 제가 사놨던 물건들이 아직까지 있는 게 많습니다. 물건에도 어떤 영혼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못 버립니다. 이제 그게 저의 특징이다. 이렇게 50가지의 질문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루하게 설명드려봤는데, 그저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때 그래도 한 번쯤 부들부들하고 연성화된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 지내셔야 됩니다. 생선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떡 어지간하면 드지 마십시오. 특히 어르신들이랑 같이 드시지 마시고, 응급실에 가시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길 바랍니다. 5만 구독자 기원 50가지의 질문 함께 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